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오전 STX그룹과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회사 측으로부터 내부 비리와 관련한 수사 의뢰가 들어와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가 난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 철골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철골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일단 47층 이상으로 증축하는 작업을 멈추고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그 이후 서울시가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상 초유의 전화 영업 금지가 해제됐지만 정부의 TM 허용에도 실제 영업은 대폭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활용 가능한 고객 정보가 극히 제한되고 이마저도 민원이 발생하면 CEO가 퇴진 압박을 받기 때문에 현장 일선에서는 여전히 텔레마케팅 영업 정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개인들의 모임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가 악성 프로그램에 의해 해킹당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협회 홈페이지는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부동산 거래계약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돼 있어 계약서까지 해킹된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정부는 사실 여부 확인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오랜만에 소외받았던 건설업종과 은행업종들이 오늘 시장에서 다시 두각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장 초반 1950선 돌파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1050선 아래 부근에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 반전한 채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은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오늘 한 달여 만에 1060원 붕괴하기도 했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1060원대 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오늘장 이슈 진단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진단은 대시증권 투자전략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일본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다소 부진한 결과를 나왔습니다. 이번 주 앞으로 일정된 예정 확인과 함께 어떤 경제지표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금주에는 이제 1월 FMC 의사록 하고요. 그리고 2월달 중국, 미국, 유럽의 제조 PMI 지수가 소포치가 나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호주 시드니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요. 기타 중요한 올간 경제 지표가 있지만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호주 시드니에서 있을 G20 재무장관 회의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한 신흥국의 금융 불안에 대한 공동 대책 방안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공동 대책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신흥시장의 금융 불안에서 1월에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에는 기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연초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혹한과 폭설로 인해서 개선세가 정체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는 완화될 것으로 봐서 당분간 미국발 금융 축소로 인한 신흥국의 금융 불안 역시 좀 안정되는 국면에서 봐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2분기 중반에 미국 경제 지표가 다시 계절적인 악재를 벗어나기 때문에 회복세로 강화되어서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재부각이 될 것으로 봐서 그때부터는 다시 고물가 신흥국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재발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일정들이 참 많네요. 미국의 FOMC 의사록 회의와 함께 또 중국, 미국, 유럽의 PMI 지수 그리고 G20 재무장관 회의까지 꼼꼼하게 이번 주에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장중에 1950선 돌파하기도 했지만 다시금 뒷걸음질을 치는 모습입니다. 마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일단 코스피가 200일선 안착에 아직 오늘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200일선이 1954포인트가량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200일선의 저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인 안착의 시도 가능성은 주 초에 좀 남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QE 축소 우려가 완화되었다는 문제, 미국의 부채 이슈가 완화되었고,
또 아르헨티나 쪽에서 IMF 공고 기준으로 물가 지표를 산출함에 따라서 신뢰도를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1154포인트 추가적인 안착 시도는 쓸래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착을 했을 때 추가 레벨업의 기준 자체로는 목요일 날 있을 중국의 2월 HSBC 제조 PMI 지수가 될 거로 봐지는데요. 중국 종합지수 역시 200일선에서 저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PMI 지수가 예상보다 좀 잘 나오든지, 그래서 또는 50선을 회복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더욱더 긍정적일 것 같고, 반대로 1월보다 소폭 하회할 거로 전망이 되는데 그것마저 더 하회한다면 아무래도 역시 200일선이 저항선이 되는 게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까지는 200일선 안착 시도 가능성이 좀 염두를 하는 단기 매매 전략이지만 추가적인 추격 매수 부분에서는 PMI 지수 부분을 고려해서 좀 적극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확인 후 매매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200일선 안착 여부를 확인하시고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슈 진단 대신증권 투자 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좀 더 꼼꼼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KE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 경제지표 혼조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1,060원 하향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달러 환율이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4원 70전이 하락한 1,059원에 개장했고요. 1,058원 20전까지 추가 하락했습니다만 이후 추가 하락이 제한되면서 장중 1,062원 10전까지 반등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61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미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 의장은 미국의 이례적으로 추운 날씨 때문에 지표가 부진하다는 점을 인정했고요. 이 때문에 지표의 부진이 테이퍼링 계획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은 지난 주말의 산업생산 지표의 부진을 고용지표 및 소매판매의 부진과 연계시키면서 결국 미 연준이 테이퍼링의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을 거래에 반영했고요. 바로 이 점이 달러와 약세와 주식시장의 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원은 지난달 23일 박스권을 상향 이탈한 이후에 1,089원 9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1월부터 2월 초순까지 환율이 상승했던 것은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또 중국 경제지표의 부진이 합쳐진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반면 최근에는 중국의 수출 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지표 역시 혼조세를 보임으로써 환율 상승 시의 상승 요인들이 모두 사라진 점이 달러원의 차익 실현성 반락으로 이어졌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국가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이나 중국의 다양한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현재로서는 달러와 약세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과 또 약세를 제한할 수 있는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고요. 어느 요인이 더 크게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환율의 등락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날씨에 따른 영향으로 미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양상은 2월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3월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 때문에 달러화가 단기적으로는 3월까지 약세 압력에 노출되면서 달러원 역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지속할 경우에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중국 경제지표가 비록 수출입 지표는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만약 이어지는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지표들 간의 일관성이 떨어질 경우에 이에 따른 위험 회피 현상이 엔화의 강세와 위험 통화들의 약세로 반응하면서 달러원은 이를 반등의 계기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는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요. 미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강한 의지가 확인될 경우에 최근 달러와 약세에 대한 차익 실현성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국내 수급적으로는 1,050원대에서 저가 매수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 심리도 작용하면서
달러 원의 하락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분간 1,060원을 전후한 장세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오늘장의 외환 시장 동향 KBE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뉴스 클릭에서는 오늘장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뉴스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죠. 오늘장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뉴스들 클릭해보면서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원달러 환율이 미 경제지표 혼조세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 1,060원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1,060원대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번 주에 경제지표가 참 많은 만큼 추가 하락을 이끌지 다시금 반등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환율의 방향성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일단 원달러 환율은 오늘 장중한 때 이제 1,058원까지 밀렸었죠. 네. 지난번에 그 1월 2일 날 1,050원이 붕괴됐다가 다시 반등을 줬었죠. 그래서 한때 1,080원 후반대까지 가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원달러는 아마 1,000원 붕괴가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상주의 흑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으로서는 사실 그 미 재무부에서 우리나라 원달러를 약 한 8% 정도 절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반영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원달러가 1,000원 밑으로 한번 내려올지라도 네. 지금 그 N달러가 상당히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무역 수지라든가 이런 데는 큰 영향을 안 받을 것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환율을 방어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좀 관여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방어가 잘 됐습니다. 추세적으로 본다면 원달러는 추가적 조정 가능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원달러가 조정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주가가 상당히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환율하고 주식시장이 역비례하는 반비례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가 내려온다는 것은 이제 국내장이 상승으로 좀 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을 오늘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추세대가 이런 식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요때는 오버슈팅이 잡힌 거고요. 지금 하단선은 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지라인의 연장선에서 지지가 나오고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보시면 이제 20주선을 약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환율이 위로 간다라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강세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을
대비한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강세 기조가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환율 점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코스피 오후 들어서도 큰 변동 없이 강보 합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IT와 자동차 업종은 약세를 면치 못하는 반면에 그동안 소외받았던 금융주나 은행 업종들이 다시 한번 오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점검도 함께 해주시죠. 오늘 시장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종에서는 이제 트로이카 종목이라 해서 증권주, 은행주, 건설주가 상당히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가 좀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트로이카는 시장 막판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외로 지금 빨리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럼 시장 막판이냐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를 못 가면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다른 종목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점을 갖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선물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현물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 외국인들이 시장으로 진입을 할 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일자별로 보여드리는데요. 일자별로 보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가 이렇게 퐁당퐁당 들어오다가 추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시장을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간을 본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정도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의 매도는 크게 지금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량은 결국 현물이 들어오게 되면 쇼커버링으로 바뀌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아까 업종 제가 이렇게 여러 개를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가 요즘 130만 원을 못 넘어갑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80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른 종목에서 이 시가총액을 받아가야 되는데 오늘 보시면 이 조선주 쪽이 굉장히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설주가 지금 보시면 GS건설이 13% 이상 올라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은행주주나 증권주에서 강세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좀 의아한 것은 뭐냐면 어저께 주말에 이제 종목들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 자동차주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N달러가 강세로 갔을 때는 자동차가 움직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경우에 지금 그 자동차가 오늘 막판의 변수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재료로 써지는지 이걸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은 현재 지난번 제가 이제 그어놓은 선 위치에서 이제 대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갭 상승이 거의 없습니다. 갭을 다 메워주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누군가 큰 추세를 이끌기 위한 전략적 과정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요 지점에서 하방 경직성을 구사하다가 이제 무너졌다가 바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올라선다면은 지난번 하방 경직성 때 지켰던 메이저들이 시장을 상당히 이끌어줄 것이다. 특히 외국인들의 기환 가능성이 시장에 제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자동차주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워낙 강세 영향인 것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이 좀 급등을 해준다면 자동차주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원달러는 약세 쪽으로 가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면 급등이죠. 급등이고 그 다음에 N달러는 이제 강세 쪽으로 네. 내려오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환율 자동차 산업은 원달러하고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N달러 쪽에 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N달러가 만약에 강세로 돌변한다면 시장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N달러가 900원대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90엔대 후반까지 좀 밀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N달러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N달러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달러 차트를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입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이제 기준선 값이 밀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저점에서 네 번째 자리는 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후엔스팬이 딱 네 번째 자리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60주선과의 조우 가능성이 시장에 제기되고 있다. 결국 자동차주가 조만간 N달러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결국 이후의 시장은 자동차주가 상당히 좀 선방하는 그런 장세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주의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이 2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하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귀환 가능성 어느 정도로 좀 점치고 계시나요? 외국인들은 벌써 귀환을 했어야 됩니다. 네. 네, 귀환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귀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미국에서 지표가 나빠지면서 그 영향으로 이제 신흥국가들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시아에는 헤지펀드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다고 하죠.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외국인들의 어떤 그 투자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현상 정도로 보셔야 되겠고요. 조만간은 추세적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라는 생각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1998년도에 외국인들이 1월부터 3월까지 약 34억 거래를 순매수하고 난 다음에 약 4개월 정도는 시장에 진입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시장에 진입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이 딱 외국인들이 4개월째 된 작년 9월 달에 43거래를 매수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약 4개월째 되는 게 이달입니다. 그럼 이달에는 아마 월말로 가면 갈수록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강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다소 부진하지만 월 말로 갈수록 외국인들의 힘은 강해질 것이다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특징주를 뽑아서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나문의 Y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호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 좀 장 초반에 강한 흐름들 나타났다가 조금씩 시장이 좀 꺼지면서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월요일 같은 경우에 한번 시원하게 한번 쳐져주면 한 주 또 뭔가 좀 좋은 일이 좀 벌어질 것 같은데 오늘 좀 흐름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몇 개의 특징적인 업종들이 선두로 빵 하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 이 건설업종입니다. 건설업종의 강세 엄청나게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누구도 건설이 강세면 따라오는 팀 또 하나 있죠? 예, 은행입니다. 그죠? 금지주사 또한 건설업 비기가 좋아지면 여기에 전부 다 맞물려 있는 게 은행이잖아요. 은행의 흐름들도 굉장히 좋고요. 또한 조선 쪽도 오늘 흐름 좋은 거 보면 이 산업재 쪽에서 대규모 일단 랠리가 오늘 또 펼쳐질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 들고요. 하여튼 오늘은요 특징주로 현대산업까지 와봤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죠. 지금 현재 한 7% 장중 10% 이상 초강세가 나타났던 흐름이 있었는데요. 현대산업이 52주 신고가 행진이 일어나고 있다. 왜? 이 부분은 안 짚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요. 일단 국내 미분양 아파트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렇다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건설사 주가가 대부분 건설업종이 1등주였던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이런 기업들이 다 주가가 내려앉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해외 저가 수주였잖아요. 그런데 현대산업은요 참 해외로 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저가 수주가 없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해외 저가 수주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는 기업이다. 여기에 따라서 그렇다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좀 상승 가능하지 않나. 여기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니까 누가 외국인하고 기관이요 전부 다 둘이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들어서요 외국인들은요 1월달부터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점진적으로 작년 말에 조금 매도하다가 1월부터는요 급속도로 이 매도를 했었거든요. 대부분이 건설 종목이 다 매도를 했는데 특히 현대산업 같은 경우도 매도 규모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 매도 부분을 누가 가져갔느냐라고 봤더니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연기금하고 기관들이요 주는 대로 다 받았더라 이거. 주는 대로 다 받더니만 결국 지금 오늘 이런 2월부터는 상승세가 아주 가파라지더만 오늘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더라. 이번 이 현대산업은요, 이 수급상에 본다면 외국인이 승자가 아니라 철저히 연기금 기관의 승자인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수급 측면에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이번 현대산업의 어떤 상승세를 누가 만들었냐? 연기금과 기관이 만들었다. 그럼 하락세도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연기금과 기관. 그래서 주 세력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외국인 종목이라면 외국인이 매도할 때 빠져나와야 되고, 기관 종목이라면 기관 종목이 매도할 때 빠져나오고, 큰손 종목이라면 큰 손이 이탈될 때 따라 나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건 정말 쉽네요. 외국인이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뚫어낸 기관의 힘이니까 기관의 매도가 나타나는 지점에서는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 이거 하나는 가지고 계신 분들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포인트 좀 짚어볼까요? 왜 현대산업이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떨어져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최근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올라가다가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 핵심 포인트는 분명히 존재한다. 첫 번째가요. 작년 4분기에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45% 증가됐어요.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적자였거든요. 이상하다. 영업이익이 적자 날 기업이 아닌데 왜 영업 손실이 발생했느냐를 들여다보면 예상 손실 부분을 전부 다 4분기 다 끌어넣어 버렸습니다. 즉 잠재적 손실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손실들, 그러니까 기존의 저가 우리 국내 분양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요 다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잠재적인 손실을 앞으로 넣었다는 것은 향후에 손실이 반영이 될까요? 반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훌훌 털어버리기 위해서 2013년은 자 자기네 이 회사에 가는 길에서 2013년 덜어내자 이런 의미로 손실을 다 넣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 손실이 반영된 주가는 바닥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이 첫 번째 핵심 포인트고, 두 번째, 이 2010년부터요, 이 저가 우리나라 이제 분양 물량에 대해서 삐까적 원가 부분에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쭉 이어졌냐면 2012년까지 굉장히 피크를 이뤄요. 그 이제 실적들이 전부 다 이 저마진 사업장들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마진 사업장이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고마진, 저마진을 끝으로 신규적으로 2011년, 12년부터 받았던 이 분양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고마진이거든요. 굉장히 마진폭을 안정한 부분에서만 스타트를 했단 말이죠. 그에 대한 착공이 작년부터 이루어졌어요. 2013년부터 이루어졌는데 올해 피크를 이룬다. 그래서 고마진 사업장에 대한 이익은요, 올해 피크를 이루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늘 현대산업이 굉장히 큰 폭 상승할 수 있고 향후에도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량 자체 사업장이 공정률이 확대됐습니다. 평균 마진율이 한 25%니까요. 아파트 25% 남기기 정말 힘든데 이 부분의 매출과 이익이 올해 피크를 이룬다.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일정 없는 부분이니까 리스크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미착공 PF 있잖아요. 미착공 PF 관련해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가지고, 대우건설이 그거 넣고, 향후에 GS건설 넣어야 되고, 넣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현대산업은요, 해외 저가 수주도 없죠. 미분양 PF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잠재적인 부분은 올해까지 다 넣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리스크 자체가 리스크 프리 종목이 돼버린 거죠. 근데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나온다면 전부 다 이익과 매출액으로만 나올 수 있는데 이 매출액의 지난 분기 45%의 성장은 굉장히 무서운 속도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핵심 포인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제 현대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저는요, 외형 또한 계속 성장이 가능하고요, 실적 또한 충분히 성장이 가능한
아주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예상 손실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매출액이 늘어났는데 회사에 돈이 도는 거는 실제 현금이 도는 거는 문제가 없고 장부상에만 마이너스 들어간 거예요. 그 풍부한 현금 회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순차익금도 계속 떨어졌어요. 지난 4분기 영업이익 적자, 저영업 손실 발생했지만 현금 흐름 더 좋아졌고 순차익금도 줄어든 이런 모습은요, 이제 올해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 자체 사업장, 평균 마진 25% 이상의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 결과 14년 예상은요, 올해는요, 이 매출액을 약 5조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 5조 원. 조금 공격적인 포인트이긴 한데,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어떤 식으로 살아나죠? 조금씩 살아나는 게 없어요. 이 심리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확 올라가요.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밑에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만 있다가 툭툭툭 거래가 터지면서 가격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면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간에 뭐 악성 재고가 다 나가고 나면 신규 분량하고의 시간적 갭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순간적으로 튀어버리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전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고요. 일반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1,500억대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저는 최하가 1,6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영업이익이 1,600억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결론 나와야 되죠. 이 주식 살까 팔까 말씀해 드리면은요. 자, 이 그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그래프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종목은 주기를 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 막대를 보시면 어때요? 주기를 타죠. 계속 주기를 타는데 지금 주기가 어떻죠? 올라가고 있는 주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 이런 펀더멘탈 차원에서는요, 중장기적으로는 아주 괜찮다. 이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괜찮다고 그러면 어느 가격이든지 마구마구 사도 되냐? 이게 아니죠. 그죠? 시청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높은 가격에 사면 남는 게 없어요. 삼성전자 들고 있는 분들,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 많거든요. 좋을 거라고 150만 원에 사가지고 어떻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 아무리 나쁜 종목도요, 아주 좋은 가격에 사면 손해 안 보거든요. 즉, 현대산업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요, 매도, 고점, 단기 매도를 저는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매도를 하되 중장기적 모멘텀이 좋으니까 재매수 타이밍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나머지 밸류밴드 한번 보실까요? 밸류밴드 차트 한번 보시면 바로 지금 매수냐 매도냐 타이밍이 바로 나오죠. 지금 주가가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최상단에 올라가 있네. 매도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물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건설 자체가 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저 가격이라면 일단 매도를 한번 하자 말씀해 드리겠고요. 결국 전략을 말씀해 드리면 단기적으로 3만 원이면 굉장히 고평가예요. 3만 원이면 한번 던져 주셨다가 대신에 저 중간 밴드 정도는 지지가 될 거거든요. 26,000원 정도 되면 매수하는 이런 롤링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무의 Y는요, 이렇게 정리할 것이고요. 잠시 후에 3시 10분부터요, 여러분들이 저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열립니다. 3시 10분부터 샘플러스 오시면은요, 제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좀 더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강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코스피 1950선 앞두고 상승폭 둔화된 채 주춤한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동향도 꼼꼼히 체크해보죠. 선물왕 주생 김도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기관 매수 전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나홀로 매도 확대 규모 키워나가자 시장 상방으로 더 이상 열리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쌤은 오전에 수익 톡톡히 챙기신 거 먼저 축하드리고요. 오후장 대응 전략과 함께 황금 라인까지 다시 한번 잡아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침에 선물왕에서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좀 아쉽게도 고점을 찍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그래놓고 나서 아침에 찍은 255.95를 고점으로 찍고 나서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의 꼬임이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신규적인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왔던 신규 자금들이 쇼 커플링 쪽으로 빠르게 좀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장이 휴장이다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변동성이 점점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수급을 잘못 읽어내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포지션에서 금요일날 매수분에 잡았던 부분의 포지션을 일부 청산적으로 결정을 지었다라고 했고 다시 제자리 출발점에서 시작점으로 가는 모습이지 이 외국인들이 주도를 해서 시장을 하방 쪽으로 계속 눌러찍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이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은 아예 다 그만두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냉정하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기관계 쪽에서의 금융투자 창구 쪽의 매수 역시도 이 부분 하락 쪽으로 베팅이 나왔던 부분을 짧게 이 시련으로 빠져나가는 포지션이겠고요. 하지만 이 투신 쪽에서의 시장 방어 쪽은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이 가장 특징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 속에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가려면 바로 맞습니다. 이때 부분에 이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를 많이 증가시키지 않고 만약 매수분이었다라면 같이 동반해서 웃을 수 있는 위치였는데 그 부분이 역시 또다시 지난주 내내는 기관 쪽이 발목을 잡았고 이번 주 초반부인 월요일에서는 외국인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개인들 창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매수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옵션 시장 쪽, 콜옵션 시장 쪽의 추이가 좀 더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관점이겠고요. 풋옵션 쪽에서는 이제 변화 스위칭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매수 주체는 매도로 전환이 되었고요. 개인 창구. 외국인들 같은 경우와 기관계는 매도 우위 쪽에서 매수 쪽으로 전환 스위칭이 되었다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추이 쪽을 보면요. 현재 베이시스 자체가 컨텐거 상황에 0.5대에서 6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베이시스가 얕은 컨텐거에 내놨을 때는 매도 우위 쪽으로 계속 점쳐지다가 그것이 다시 한번 위쪽으로 당겨주니까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해서 흔들리지 않고 매수 우위 쪽으로 바스켓으로 담아내고 있고 또한 매수 차익 잔고가 넉넉히 매도 차익 잔고 대비해서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수세 하지만 공격적인 매수는 좀 들어오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장 이제 대응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아침에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255.30을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매도 쪽으로 들어오면 매도 우위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형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봉 때 저항이 걸렸기 때문에 매도 쪽으로 당연히 끌고 내려서 수익을 계속 챙기고 계실 거다 믿어 의심치 않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매도를 끌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저는 현재 종가 기준에 현재 기준가로 254.20 기준으로 전량 254.20에 매도분은 이 실현하자라는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중요 포인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후장 황금 라인은 254.3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현재 이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모든 현 선물의 강도 추이를 보게 되면 조정 자체가 올라가더라도 다시 눌러내는 패턴들이 좀 만들어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는 254.30대를 기준으로 추경 매도가 아닌 꼬리 매도 쪽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 반등치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 254.30의 황금 라인을 기준 쪽으로 그 교차 범위에서 거의 이격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먼저 매도 잡고 계신 분들은 이익 실현하시고요. 황금라인 254.30 잡아주셨는데 꼬리 매도로 대응하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주 멘토입니다. 네, 요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시장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지금 시장에서는 뉴욕 증시가 끝자락이다. 어떤 1928년도의 대공황 차트랑 똑같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지금 비관론자들은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잠깐 조금 그 그래프를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시작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제가 그래프 하나 띄워놓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변동 추이에 대한 비교입니다. 조금 보시기 힘들죠? 죄송합니다. 한번 사과 말씀 드릴게요. 급하게 좀 띄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1928년도 흐름입니다. 근데 파란색이에요. 그쵸? 대공황 바로 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다우지수입니다.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 포인트에서.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빠져버릴까요? 그럼 어디까지 가죠? 어디까지? 350에서 200포인트, 한 30% 이상 밀렸는데, 마찬가지로 빠지게 된다면, 얼마까지 간다는 소리죠? 13,00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주식 시장에 있어서 흐름을 볼 때요, 너무 많은 그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약간 지켜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시점 자체가 이번 달 말이나 5월 달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기다렸다가 비중 자금을 늘리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혹시 모를 항상 차트는 과거치에 수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 흐름을 보고서 또 차트와 수급을 보고 추천드리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 그리고 또 하나 항상 대공황이 오기 전, 지수가 급락하기 전에 흐름을 볼 때 민감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오늘 민감주들 보세요. 조선주, 금융주, 건설주, 연이어 급등을 합니다. 이게 막 좋지만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주식 비중 자체는요. 너무 늘리시면 안 돼요. 현금을 지금 시장은요. 최소한 50% 이상은 보유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조금씩 관리하시면서 대응하시되 제가 가지고 나온 추천주들은 그래도 잘 가고 있죠? 제가 어느 순간 추천주들을 막 줄이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추천주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장이 힘든 거고요. 추천주가 꽉 차 있으면 장이 좋은 겁니다. 지금은 7개 정도가 차 있단 말이에요. 네, 잘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종목 상담을 같이 해드리고 있죠.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네, 문자 주시면요. 제가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그 어떤 종목이든 간에 자세하게 꼼꼼하게 수급과 실적 중심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게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또 걸립니다.
대우건설, GS건설, 제가 그렇게 대우건설을 3일 연장인가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은행주 걸려서 신한지주, 그리고 건설주 서한, 오늘 수량으로 코스피 코스닥 최고의 소량을 보여주고 있는,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위닉스가 오늘 걸려주네요. 대우건설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7%올입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제가 추천을 안 드렸어요.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린 게 건설주 봐라. 건설주 봐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추천을 안 하는 게 왜 안 했냐면은 너무 올라가니까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데 건설주 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대우건설이 7.3% 급등을 합니다. GS건설도 거의 상한가까지 가고 있죠.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줍니까? 주택 경기에 대한 부분 살아난다. 경기 바닥이다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은행 같이 가고요. 건설주 같이 가고 있습니다. 더 갈까요? 더 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판단인데 조금은 지금 들어가기에는요.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관심 있어서 따라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 보자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져가 보는데 만약에 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꼬이기 시작하면요. 빠르게 올라간 만큼 빠르게 거품은 꺼질 겁니다. 거품이 꺼지고 난 이후에 그때 들어가십시오.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려보자 말씀드려보고요. 똑같은 종목이죠? 네, GS건설도 같이 볼게요. 말씀드린 김에. 11.7%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가지고 있어요. 네, 10.5% 거의 뭐 상한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더 갈까요? 더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 거품은 빠진다. 빠지는 거죠. 버스, 제가 버스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버스가 지금 몇 정거장 앞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버스를 기다리면은 같은 번호판을 가진 버스가 안 옵니까? 기다리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너무 빠르게 다가갈 필요는 없다. 너무 쫓아가 버리면 힘들어서 지치고 버스에서 탔는데 내 정류장 다 왔는데 못 내리고 힘들어서 못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다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설주 좋은데요. 이미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조금 이제 늦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주 가니까요. 민감주, 네, 은행주까지 갑니다. 뭐 은행주 다 잘 가는데요. 신한지주를 제가 그냥 뽑아 와봤습니다. 여기 수급적인 부분이 좋으니까 가지고 나왔겠죠? 지금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도 수급 다 좋습니다. 자, 신한지주 오늘 지금 5% 이상 올라가지고 있어요. 정말 좋은 흐름입니다. 급등을 하고 있다 표현할 수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은행주들이 주목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올해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순이자 마진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잡혀서 주가가 서서히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눈에 차곡차곡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더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은행주들은 지금도 가격이 나쁘진 않은데요. 조금 더 가져가 봐야 돼. 좀 더 상승 쪽이 나와줄 때 그때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좀 기다려 보시고요. 한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상승폭이 나와줄 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혹시 모를 이런 우려감, 뭐 대공황 우려감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또 악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시점에서는 은행주들이 오히려 크게 메리트가 있진 않을 수도 있겠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주의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민감주들 중심으로 해서 좀 뽑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인데요. 중소형 건설자도 제가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중소형 건설사 종목인데요. 서한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이 종목 되게 특이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시가가 얼마였냐면요. 마이너스 5%였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플러스 2.8%까지 상승을 줍니다. 굉장히 긴, 아주 엄청난 장대 한번 보여주고 있죠. 자, 이유가 뭘까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치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좋지가 않아요. 쇼크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살펴보니까, 네. 왜? 올해 나눠넣기로 한 악재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 손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가자라는 식으로 4분기 때 쫙 던져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1분기 때 실적이 좋아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또 판단해보니까, 이거 좋네, 1분기 때. 그러니까 쫙 올라가고 또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 하니까 또 같이 쫙 타이밍 먹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한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수량으로는 정말 가장 많은 물량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그분들은요, 잘 들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한번 의견 드려볼게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 이 종목을요, 참 제가 배가 아파요. 위닉스인데요. 오전장에 제가 오늘 한국 컴퓨터를 추천드렸어요. 한컴퓨터 할까, 위닉스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둘 다 수급 좋고 실적이 좋거든요. 위닉스를 안 하고 한컴퓨터를 했습니다. 정말 아쉽긴 한데 위닉스 더 갈까? 지금 8% 오릅니다. 더 갈 수 있는 포인트 있을까요? 있는데, 더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너무 급등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에는 조금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올해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 주가 8% 급등한 상황에서도 가격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는 보셔야 돼요. 수급 역시 좋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조금 역시나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실 분들은 조정이 나올 때 위닉스 같은 경우는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바로 상담을 좀 도와드릴게요. 이 종목을 하죠, 먼저. 서울반도체입니다. 자, 서울반도체를 볼게요. 지금 이 종목 해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오늘 시장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자, 서울반도체, 지금 제가 이 종목 얼마 간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0만원 갈 수 있다. 왜 그런 포인트를 말씀드리죠? 아크리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매출 확대 가능성 굉장히 좋아요. 아크리치를 모방한 제품들이 3개 갖고 있어 나와주고 있어요. 이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럼 아크리치를 통해서 특허권까지 같이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이, 내년 매출이 계속적으로 널뛰기 장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꾸준하게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LED 관련주, 그중에서도 서울반도체가 대장주이지 않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지난주에 루멘스를 추천드렸잖아요. 루멘스를 추천드리고 나서 잘 먹고 나왔죠, 저희가. 그래서 루멘스도 역시 잘 좋은 종목이었는데 잘 먹고 나왔어요. 짧게 먹고 나왔어요. 한 7% 정도 먹었는데요. 서울반도체도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시점에서 걱정을 할 종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가요, 9305님 39,100원에 들고 계신데요. 39,100원이요. 요 포인트입니다. 네, 배 아프게 이러실래요? 네, 정말 배가 아픕니다. 이 가격에 갖고 계신 분들 몇이나 계실까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네, 9305님. 네, 주식의 신이신 것 같습니다. 신. 네, 정말 잘 사셨습니다. 제가 정말 주달 자격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다행이신 것 같아요. 대신에 팔지 마시고 계속 가져가시라는 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12월 달에 사셨는데, 제가 12월 달에 계속 말씀드릴 때 제 사인 보고 사셨나요?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런가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정말 10만원 갈 겁니다. 왜? 제 기운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걱정 마시고 홀딩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요, YG엔터 보겠습니다. 자, YG엔터 볼게요. YG엔터가 8506님. 네, 오늘 제가 이 종목을 AS 하려고 합니다. YG엔터 AS 할 건데요. YG엔터를 지금 제가 이 종목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한 5%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정리하려고 하냐면요, 싸이 효과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살펴봤을 때 이 YG엔터 싸이 효과보다 지금 유상증자 악재가 저는 더 불안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YG엔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매수가가,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75,000원에 20%세요. 75,000원이요. 제가 이 방송에 추천드렸을 때 가격은 59,500원이었습니다. 네, 요 포인트인데요. 75,000원이시면 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큰데, 유상증자 악재가 있어서 조금 약간 우려스럽긴 한데, 유상증자 받으면 또 30% 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8506님은요, YG엔터를 유상증자를 받아주세요. 네, 유증을 받으세요. 유증을 받으시고 단가 낮추시고 가져가시면 답 나옵니다. 대신에 저희는 제 방송을 보고 사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5%로 정리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8506님은 정리할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8506님은요, 유증 받으시고 가져가시고요, 유증하고 단가 낮추시고 무증 받으시고 5월 6월 되겠죠? 그러고 나서 올 연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분명히 답은 나옵니다. 해답은 있어요. 대신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대신에,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조금 장기적인 플랜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됐습니다. 아셨죠?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CJ ENM만 해드리고 제가 종목 추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CJ ENM 보겠습니다. CJ ENM 보자면요,
9967님 CJN 보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포인트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기관들의 매도 흐름. 오늘 기관들의 매도 흐름 나오나요? 오늘만 볼게요. 안 나옵니다. 기관들의 매수 또 사주고 있어요. 근데 소신이 약간 매도세가 잡히긴 하는데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최근에 매수했던 이 많은 물량들, 이 매도가 한꺼번에 나갈 수가 있을까요? 한꺼번에 안 나갑니다. 왜 한꺼번에 나갈 수가 없냐면요. 너무 많이 샀어요. 그러면 분명히 한번 급등한 이후 횡보할 겁니다. 횡보하면서 기관들이 물량 정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 포인트 이용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천주 말씀드릴게요. 오늘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참 골랐습니다. 이지바이오입니다. 이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목요일날 오전 방송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점은 먼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적 좋고요, 수급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뒤져봤는데 정말 마땅한 종목이 안 보였습니다. 1분기 실적이 매우 양호하다는 거죠. 바로 수급 볼게요. 차트랑 수급. 수급 꾸준하게 기관들 잘 들어와주고 있고요. 외인들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 포인트로 잡으시고요. 차트 흐름도 역시나 골드 크로스 흐름 보여주면서 상승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요, 이 종목은 오늘 종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5,100원으로 좀 짧게 잡고 대응 부탁드리고요. 손절가는 4,600원을 역시나 짧게 잡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제가 이지바이오 말씀드려봤고요. 내일 오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코스피는 웃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코스닥은 울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반된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을 지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